안녕하세요. 제가 남편이랑 2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했었고, 처음 만난 건 제가 20대 중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전문대학교를 나온 뒤에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흔하게 널린 중소기업의 사무직 일이었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소기업이라고 칭해야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보통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닌 곳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재미없게 하루 종일 머릿속으론 어째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의문만 품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점심 식사도 매일 쫓기듯이 먹어야만 했어요. 허겁지겁 먹고 나서 오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면 퇴사 욕구가 차올랐고 당장 이직하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돈은 코딱지보다 더 적게 받았었네요. 쥐꼬리 박봉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발전 하나 없는 곳이었으며 그야말로 미래가 안 보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취업 때 조금 더 신중할 걸. 아니지, 아예 진작 4년제를 갔어야 했는데 전문대 중에서도 하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접한 전문대를 나왔을 건 뭐람? 전 매일 후회했지만 솔직히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제가 변변한 4년제 대학을 간다는 건 무리였을 걸 속으로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답니다. 집안 형편이 썩 좋지 못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웠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가방끈이 그리 길지가 못하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가와 외가 모두 통틀어도 대학 나오신 어른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사실은 드문 형국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가 모두 원체 가난했었는데 그 시절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학업을 길게 잇는다는 것은 사치였으니까요. 자리가 난 공장이나 들어가서 한 푼이라도 빨리 벌고 입에 풀칠이나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사는 형편이 썩 그리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이 슬픈 대목 같아요. 가난하고 못 살고 배운 게 없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집안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가 모두 아픈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친가 쪽은 병치레를 하느라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길 때가 잦았으며 약값에 돈이 들어갔고 어떻게든 약을 타다 먹으며 급한 불만 끄고 살다가 악화가 돼서 결국 병원에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순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외가 쪽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다쳐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었죠. 한마디로 운이 더럽게 없었어요. 불운했던 겁니다. 저희 외삼촌의 경우만 보더라도 20대까지 젊음 하나를 미천으로 온갖 개고생을 해가시며 힘든 일을 다 하셨었는데 그 노력들이 보답을 받은 건지 30대가 들어서신 후에 돈 되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정식으로 좋은 일자리도 결국 얻으셔서 그때 집안 분위기가 거의 잔치가 열린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에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길가의 구조물이 날아와 외삼촌의 뒤통수를 강타했어요. 그렇게 외삼촌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으며 출근이 물 건너 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서 그때 정말 온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외삼촌이 한때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셨거든요. 민석이 아빠, 토끼 같은 어린 자식들 놔두고 당신 떠나면 그럼 난 어떡해. 제발 나만 혼자 남겨두지 마. 이겨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민석이 아빠, 눈 좀 떠봐. 외숙모가 병원에서 울부짖던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죠. 외할아버지께선 이게 다 제사를 부족하게 드려서 집안에 막아 낀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사의 정성을 다 바치지 않아온 외할머니 때문에 여지껏 집안에 자꾸 이런저런 불운한 사고들이 일어났던 거라고 주장하셨어요. 제사 때마다 매번 손 하나 깠다가 나는 양반의 입에서 나올 소리요? 그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들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입에서 잘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외할머니께선 발끈하셔서 맞서셨고요. 외가에는 제사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에 비해 제사의 빈도가 결코 뒤처지지 않았었죠. 그러니 외할머님 비롯해서 집안의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나요. 여자들에게만 미뤄두고 당신은 뒷짐만 지어오셨던 외할아버지의 발언에 그때 저희 엄마도 울컥하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다행히 외삼촌은 의식을 찾으셨고 나중엔 건강도 회복하셨지만 그건 시간이 꽤 흐른 후의 얘기였습니다. 드디어 번듯하게 일을 다녀보려고 들뜨셨던 외삼촌은 그 일자리를 허무하게 영영 잃으신 뒤였기 때문에
보통 상심이 크셨던 게 아니었네요. 게다가 병원비는 또 어떻고요. 집안의 깊은 한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시만 들자면 이러했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일들도 참 다양하게 많았답니다. 참고로 외할아버지께선 별다른 지병이 없던 분이셨는데 돌아가실 땐 하루아침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팔순을 목전에 두시던 때였고요. 그러자 외할머니께선 평생을 제사에 몸바쳐 왔었으나 이제 보니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그 어떤 조상들도 후손들을 위해 힘쓰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며 제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후론 제사 지내는 것이 시들시들해졌죠. 다들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면서 씁쓸하게 감상을 나눴었고요. 지난 세월 제사에 들인 돈, 시간, 그 모든 노력이 아까웠으니까요. 엄마는 당신의 친정이 워낙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기에 제사를 별로 안 드리는 시댁을 만나신 걸 다행으로 여기셨던 분입니다. 친가는 형편이 항상 어려웠기에 아버지도 쪼들리며 살아오셨던 분이었고 한 번도 풍족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변변치 않은 벌이도 결혼해서 단칸방 신혼살림을 차린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더랬죠.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르게 살아볼 작정을 쉽게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따라서 앞으로를 또한 살아간다고 하니까요. 다행히 대체로 몸이 약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 게 친가의 특징인데 아버지는 건강 체질에 가까우셨어요. 그것 하나 정말 감사했죠. 만약에 아버지가 편찮으시기까지 했었다면 전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친인척들이 앞다투어 이런저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으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저의 가족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항상 도와주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아주 아담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오래됐었던 낡은 빌라에서 저희 가족이 살던 시절에 태어났던 전 유년 시절을 그 집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죠. 정말 아파트야?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아파트에 사는 거야? 넌 그걸 대체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 우리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렇게 좋으냐? 당연하지. 나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그만 부러워할 수 있게 됐잖아? 너무 좋아. 아파트라는 세 글자에 전 너무 기뻐서 눈이 돌아갈 정도였었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가족이 부자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해왔던 바로 그런 아파트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사를 가게 된 주공 아파트는 동마다 평수가 약간씩 달랐는데요. 저희 가족은 가장 작은 평수로 들어갔어요. 5 식구가 살기엔 솔직히 비좁았고요. 엄마, 이게 무슨 아파트야? 전에 살던 집이랑 뭐가 달라? 많이 다르지. 원래 2층 살았는데 지금 9층 살잖아. 이제 엘리베이터 생활을 하는 건데 하늘과 땅 차이 아니야? 아파트가 맞으니 아파트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꿈에 그리던 아파트 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 어린 마음에 제가 상처를 받았었네요. 그 주공 아파트가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었답니다. 중학교 시절 전 저희 가족이 객관적으로 가난한 데다가 미래도 안 보인다는 걸 깨닫게 됐었고요. 이어서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노력을 해봐도 공부와는 크게 인연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전교 1등을 할 게 아니라면 돈이나 벌러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전 여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던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었던 거예요. 전 위로 언니가 아래로 여동생이 있어요. 딸만 셋 집이죠. 그리고 저보다 3살 많은 언닌 대학을 안 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참고로 언니하고 저랑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학교가 같은 동문이에요. 3살 차이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시에 같이 다니진 않았으니 교복을 제가 언니한테 물려받아 입었고요. 언니도 고등학교 때 자잘하게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버는 건 얼추 해도 모으고 아낄 줄 몰라서 그걸 별것 아닌 일에 거의 다 써버리곤 했었습니다. 힘들게 번 아르바이트 수입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쓰고 머리핀이나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 써버렸던 언니였죠. 가끔 부모님께 소액이지만 용돈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것 하나로 부모님은 언니더러 역시 장녀라고 하시면서 대견해하셨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날려먹은 걸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언니는 고등학교 재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꾸준히 했었지만 그걸로 저축이 된 건 하나도 없는 채로 성인이 됐으며 생산 공장이 딸려있는 작은 사무실에 취직을 했어요. 입사 딱 1년이 됐을 때 언니가 알게 된 건 본인의 임신 사실이었죠. 생산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7살 연상의 형부하고 사귄 지 고작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21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자마자 일은 그만뒀죠. 임신도 한 마당이었으니까요. 고작 22살에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형부는 모아놓은 돈이 당시에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한다니까 그 집에선 나름 아들을 위한답시고 돈을 박박 긁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게 2,000만 원이었고요. 언니는 모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그 적은 돈하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을 합쳐서 약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언니하고 형부는 4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뱃속에 아이는 이미 가진 채로 결혼을 했던 부부였어요. 신혼집은 당연히 월세였고요. 첫 조카를 혼자서 돌보고 있었던 언니에게 고3이었던 제가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잠깐 시간을 내서 놀러 갔었어요. 그런데 꾸미는 걸 좋아했던 언니가 추레한 모습으로 간신히 아기를 재우는 광경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행복하냐고, 고작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모진 질문이 나갔었고요. 그래도 난 아직 어리잖아. 앞으로 뭐라도 일을 해서 먹고 살겠지. 네 형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어. 어차피 형부는 맨날 그 공장에 다니잖아.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다고. 더 열심히 하겠대? 어차피 버는 돈은 항상 똑같은 거 아니야? 너도 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기가 좀 크고 나면 나도 다시 돈 벌 거니까 문제 없어. 한 2년만 더 있다가 내가 사회생활 할 거야. 언니의 시댁은 멀고도 먼 시골 깡촌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아기를 맡길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언니가 본인의 친정에 아기를 맡기자니 그것도 여의치가 못하였죠. 아버진 불규칙적으로 당신의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엄마는 당신의 시댁, 친정 다 챙기고 사시느라 항상 바빴고 식당을 하는 지인이 일손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면 거기에 가서 바쁠 때 일을 도와주시고 얼마간의 돈을 받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아기를 맡아주시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니가 일을 다니기 위해선 아기가 어린이집 같은 곳에 맡겨야 할 텐데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간답시고 머리 아파할 모습이 벌써부터 눈앞에 선연했습니다. 제발 나한테 애 좀 봐달라고 그런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소박한 바람을 품게 됐었죠. 그건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조카를 맡게 될까봐 벌써 두려워하고 있었죠. 전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고스란히 집에 다 바쳐야만 했어요. 조카도 태어났는데 거기에 보탬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말씀을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4년을 꿈꿀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저한테 대학의 필요성,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쉽게 가고 쉽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라는 분위기만 조장을 해왔던 저희 집이었네요. 언니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디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태어난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언니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돼서 제가 조카를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말했던 2년이 지났을 때 둘째 조카가 세상에 나오려던 참이었기 때문이에요. 첫째와 2살 터울로 언니는 둘째를 낳았어요. 24살에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됐고요. 전 그때 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3개씩 하고 있었죠. 제가 전문대라도 간 것은 언니를 보면서 경각심이 생겨났었기 때문입니다. 고3 19이었던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더랬죠. 태어난 조카는 너무 귀여웠습니다만 마냥 귀엽다고 예뻐할 수만은 없는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전 학교 선생님들께 대학 상담을 청했었고 그 결과 학비가 거의 안 드는 전문대에 들어갔던 거예요. 부모님은 당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대학을 꼭 가야 하냐고, 그냥 바로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런 소리들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하지만 엄마가 저의 뒤에선 당신의 지인들을 향해 둘째 딸이 이번에 대학 갔다고 하면서 자랑을 꽤 하셨던 걸 알게 됐었네요. 고작 전문대라도 어쨌든 대학이긴 했으니까요. 집안 어른들도 전부 저한테 너 대학 갔냐며 라고 하시며 신기해하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온 집안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였던 거예요. 전 짧은 대학 시절 동안에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거의 다 집에 빼앗겼습니다. 네 조카들 옷이라도 새 걸로 사입혀야지. 비싼 장난감은 못 사주더라도 옷은 예쁜 걸로 사입혀줘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전 속으로 한숨이 줄줄 새어나왔어요. 언니가 더 이상 아이를 안 가질 거라고 했던 말이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었습니다. 애가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어차피 둘까지 낳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벌써 둘을 다 낳아버렸네. 이제 할 일 다 미리 끝낸 셈이지. 애들이 크면 자기 엄마하고 나이 차이 적다고 좋아할 것 같아. 애들이 우리 엄마가 제일 젊다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이 벌써 상상되지 않아? 전 언니가 대체 뭐가 즐거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유를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었네요. 낳아놓은 둘이나 그냥 잘 키웠으면 싶은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셋째까지 가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전 조카라는 무적의 구실 앞에서 항상 언니 쪽에 돈을 줘야만 했어요. 셋째 조카까지 생긴다는 말에 전 분노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부모님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언니하고 형부를 드디어 나무라더군요. 형부는 본인이 아니랬다고 말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의 임신 소식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제 결혼식 때 참석했던 언니의 뱃속엔 넷째가 들어있었네요. 언니의 인생에 재취업을 해서 멀쩡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아예 없었어요. 아이만 넷인데 뭘 어쩌겠나요? 정말 한숨만 나올 일이었습니다. 저를 본 여동생이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했던 것 하나가 유일하게 희망적인 일이었네요. 여동생이 그보다 이름은 좀 있는 전문대학교에 들어간 게 보람이었고 그래서 대학만큼 취업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기를 바랐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동생은 객관적으로 그리 훌륭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녔던 곳에 비하자면 아주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직장에 자리를 얻었어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솔직히 난 언니가 아니었으면 아유 대학 갈 생각조차 못했을걸? 취업도 그렇고. 내가 언니 덕분에 길을 잘 찾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내가 집에 다 뜯기면서 살았어도 그 와중에 너 하나 건져서 다행이지 뭐야. 언니. 이젠 언니 생각만 하고 살아. 언니 버는 것도 솔직히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진작 언니가 벌었던 돈을 안 뜯기고 그대로 모으기만 했었어도 언니 주머니 사정이 아주 넉넉했을걸? 내가 다 아쉬워. 이제부터라도 가족들 말고 언니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있지 않아? 결혼하면 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혼 생활에만 집중하고 헌신해. 까딱하다간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 발목 잡혀서 사는 여자가 된다? 우리 집 막내가 이제 다 컸다고 별소리 다 하네.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 집이 언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무 언니만 손해고 언니만 고생이잖아. 결혼하면 이제 다르게 살아. 네 말 맞다나 내가 지금 결혼 생각이 있어서 고맙게 새겨들을게. 결혼하면 더욱 정신 차리고 야무지게 살아야지. 꼭 그럴 거야.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각을 하던 와중이었죠. 남편도 저처럼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그래도 진짜 백이 중소기업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직장과는 결이 달랐죠. 당연히 저보다야 여러모로 사정이 나았죠. 대신에 일을 빡세게 하던 편이었고요. 남편같이 외모, 성격, 직업, 집안 모두 평범하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돼서 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이 결혼을 맞이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표어를 단 2막으로 돌입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더랬죠. 제가 결혼하겠다고 집에 말했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시면서도 은근히 아쉽다는 반응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최고 효녀, 둘째가 시집 가버리면 이제 허전해서 어쩌냐. 엄마가 말씀하신 허전하다는 게 집이 허전하다든지 마음이 허전하다는 게 아니라 용돈 들어올 게 줄어들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하니까 허전하다고 그러시는 뜻 같았습니다. 그 의미를 간파하고도 전 슬그머니 모르는 척 했었네요. 괜히 잘 알아들은 걸 티를 내봤자 결혼하고서도 친정에 다 퍼주겠다는 어리석은 약속이나 하는 결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아쉬움에 눈을 반짝이는 이유를 전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결혼식을 올렸었죠.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 시댁에선 별 반응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정도였었죠. 아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큰 녀석 장가 보내기 아깝다. 넌 정말로 좋겠다.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아유, 같은 여자로서 네가 참 부럽구나. 표정은 장난스러웠고 따라서 짓궂은 농담을 하시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행운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맞장구를 쳐드렸었죠. 전 딸만 있는 집이었으니 아들을 둔 엄마들이 대략 어떤 느낌인지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시어머니께서 아들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선 습관적으로 인상을 쓰시는지 가만히 무표정하고 계실 때도 얼굴이 왠지 화가 나신 모양새였으나 실제로 성격은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매사에 가타부타 긴 말씀 안 하셨고 집안의 이모저모는 여자가 챙기는 것이며 남잔 바깥 일에만 신경을 쏟으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이가 며느리로 들어오든 말든 대단히 관여를 하려고 들지 않으셨죠. 결혼하면서 시댁과 얘기를 나눌 것이 있으면 오직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네요. 시댁은 썩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정과 시댁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잘 사는지 따진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시댁이 더 사정이 나았어요. 시댁은 보통이었지만 친정은 보통에 못 미쳤으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친정 식구들이 다 모아서 나온 금액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과 합쳐 3천만 원을 만들었고요. 신혼집은 아담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했습니다. 시댁 지원을 일부 받아서 남편이 모은 돈에 보태 그렇게 집을 장만했고요. 사실 남편은 빌라든 뭐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의 옆 동네에 나와 있던 신축 빌라 매물을 추천하셨더랬죠. 거기가 더할 나위 없이 딱 좋던데 빌라 근처에 공원도 새로 생겼잖아. 기분 전환 삼아서 집 앞에 나가 있기도 좋고 아이 낳고 키우기에도 너무 괜찮지 않니? 예, 어머님 가보니까 정말 괜찮긴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딱 하나 빌라라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아, 왜? 너무 새로 지은 신축이라서 부담스럽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요. 뭐, 아파트? 빌라는 안 되고 무조건 아파트여야 한다는 거야? 네, 그게 제 꿈이에요. 전부터 번듯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너 친정집도 아파트잖아. 거기는 영 모양새가 아니올시다여서 그렇구만. 그래서 결혼하는 김에 신혼집을 아파트로 얻어보려고? 참나,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네. 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한 바람은 해소된 적이 없었고 신혼집은 무조건 아파트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하셨으면서 이어서 계속 오래 투덜거리셨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어디 돈이라도 많이 들고 오든가 직업이라도 탄탄하고 좋든가 아니면 친정에 믿을 구석이라도 좀 있든가 이도저도 다 아니면 얼굴이 미스코리아 뺨치게 예쁘든가 뭐 하나는 해야 할 텐데 전부 해당이 안 되면서 바라는 것만 크고 말만 잘하고 아이고야 우리 큰 녀석이 장가를 아주 험악하게 가는구나. 오래도록 한참을 투덜거리시던 시어머니를 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어요. 그게 최선의 선택인 듯 싶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은 아파트든 뭐든 상관이 없는 입장이니까 강력하게 원하는 바가 있는 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줬어요.
의견이 명확히 있는 쪽을 따라가겠다던 남편은 저와 같이 매물을 돌아보며 발품을 함께 팔아줬고 그 결과 제가 마음에 들어한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번듯한 아파트가 비록 아담한 평수일지언정 얼마나 제 눈에 예뻐 보였던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 세월의 크고 작은 모든 고생과 희생, 그리고 거지 같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까지 신혼집 앞에서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전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라 불러야 마땅할 그 직장을 결혼하고 8개월째에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던 건 아니었고 내부 사정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저를 향해서 제발 그만둬줬으면 하는 눈총을 위에서 어찌나 보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면서도 몇 년을 참고 굴렀는데 돌아온 취급이 겨우 그거였죠. 전 지난 노고 따위 알아주지도 않았죠.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직했다는 핑계를 대고서 친정에다간 돈 없다, 쪼들린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으니까 딱 하나 장점은 있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초반엔 안 그러시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마자 친정에서 자꾸 저한테 바라고 또 바랐어요. 생활비에 보탬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언니가 넷째를 출산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당신의 손주들을 돌보느라 하루를 거의 다 쓰고 계셨습니다. 삭신이 쑤셔 죽겠으니까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닐 돈 좀 보태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운을 띄우셨던 것을 시작으로 자꾸 뭘 요구하셨어요. 저랑 남편은 아직 애도 없고 한창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할 때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언니가 넷째를 출산한 직후에 여동생은 가족들이랑 대판 싸운 뒤에 연락도 거의 끊은 상태로 지내는 중이었고요. 안 봐도 비디오였죠. 직장 다니는 여동생한테 빨대 꽂아서 쪽쪽 돈을 빨아먹자고 했던 부모님, 언니, 형부, 그리고 그에 동조한 친가와 외가의 어른들까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짐작하고도 남았죠. 제가 일을 그렇게 그만두고 난 뒤 돈 없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친정에 핑계를 댔는데도 진작 대비도 안 해두고 뭐 했냐면서 부모님이 절 나무라시더라고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번 걸 오래도록 집에 다 들였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작 부모님은 당신들의 노후 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실 생각조차 못하고 사셨고요. 전 지난 나날 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은 덜어낸 채 이제 친정에 용돈을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돈 없고 남편 보기 미안해서라도 이제 꼬박꼬박 용돈 드릴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었네요. 그리고선 제 성격상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건 맞지 않아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구했었죠. 집 근처에서 하는 일이 있었고 소소하게 벌면서 일단 생활비에 보탬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시어머니의 눈엔 고가 보일 줄 몰랐어요. 아마 우리 큰 녀석은 늙기도 전에 허리가 휠 거다. 혼자서 자기 처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하면 그렇게 허리가 휠만도 하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꼴랑 아르바이트나 한다면서 안 좋게 보셨어요. 남편이 혼자 고생한다고 보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절 그렇게 보시는 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지 난감했는데 어쨌든 남편하고 둘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게 시어머니 쪽을 염려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딱 1년 만에 임신하기도 했고요. 제 취업 준비 도중에 알게 된 임신 사실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레 바로 취업을 하는 건 무산이 됐어요. 서러운 얘기지만 제가 첫째를 낳고 나서 친정 식구들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을 한 저를 찾아와서 직장을 다시 다니고 돈을 좀 벌어다가 아이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단 소리를 한 거예요. 지난 세월 참았던 게 많은 저였고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잘하시라고 언니하고 형부나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따지고 들었죠. 그러자 엄만 그게 당신이 저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애기 안 봐줄 거야. 육아 안 도와줄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제가 아연실색 하실 줄 알았나 봐요. 거기서 또 어이가 없었네요. 제가 언제부터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산 자식이었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친정 식구들은 제가 수그리고 사과를 해올 거라 예상했지만 전혀 아니었죠. 모르는 게 많았던 저의 첫 아이, 첫 육아였으나 전 그냥 최선을 다해 부딪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절 향해 혀를 끌끌 차셨었죠. 친정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아이를 낳고서 친정 쪽에 도움을 못 받은 처지라니 이런 경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절 비웃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티를 안 낸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더라고요. 수치스럽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을 얹으면 괜히 저만 더 초라해지고 손해일 것 같았거든요. 조용하고 묵묵하게 온갖 집중을 다 바쳐도 감당하기 힘든 첫 육아라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듯 싶더라고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는 표현이 오죽하면 생겼겠냐고요. 처음엔 분명히 투덜거리시는 것만 가끔 하시던 것뿐으로 보였던 시어머니께서 점점 저를 향해서 대놓고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거의 시작은 제 친정을 흉보는 것으로 하셨었네요. 차라리 그런 친정은 결혼한 여자한테는 없는 게 낫지. 안 그러냐? 수준 낮게 시리 그게 뭐라니? 나는 정말 네 친정이 적당히 구질구질한 집안인 줄로만 알았어. 근데 그 지경으로 못 봐줄 만큼 한심하고 엉망인 줄 알았다면 나는 그런 집안하고 사돈 못 맺는다는 심정으로 너 안 받아줬을 거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소리지만 이왕지사 아들을 낳았으면 좀 좋니? 어떻게 딸이야. 네가 딸만 셋 있는 집이라서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렸었는데 아이고 너 딸 낳는 거 보고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마음만 들더라. 넌 항상 내 아들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돼. 양심 있으면 납작 엎드려서 살아야지. 그때 결혼하면서 집도 신축 빌라로 했으면 어쨌겠어. 훨씬 좋았지. 그랬다면 우리 집하고 바로 근처니까 내가 오다 가다 쉽게 들여다보면서 애기도 처음부터 돌봐줬겠지. 근데 바로 지척에 안 사니까 지금 이사달이 났잖아. 너는 네 복을 걷어찬 셈이야. 대체 이따위 아파트가 뭐라고 욕심을 그렇게 냈어. 신축 빌라로 그때 갔었으면 돈도 훨씬 더 아끼고 절약했을 텐데 꼭 보면 없이 자란 것들이 허영심만 장난 아니게 많더라. 시어머니께서 비난조를 와다다다 쏟아내실 때면 전 정신이 살짝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땐 오히려 대꾸할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전 이미 친정하고 확 틀어진 마당인데 시댁까지 사이가 나빠져 버리면 그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의 영역이 되어버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고요.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남편은 저에게 늘 미안하고도 고마운 존재였는데 그런 남편이 모친이 시어머니셨으니 제가 참고 인내하는 게 결국은 가장 평화로운 정답이라 생각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집 작은 녀석한테 결혼 잔소리하면서 참견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 시어머니께선 저로 인해서 시동생이 잔소리를 듣게 됐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남동생 말입니다. 시동생은 대학도 잘 나왔고 직장도 딱 그 수준으로 괜찮게 잡았고 외모도 여자들이 대체로 선호하는 느낌이었어요. 성격도 밝은 편이었고요. 한마디로 꽤 잘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시동생이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저랑 남편의 결혼식 때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막연히 그분이 제 동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 하지만 남녀관계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래 만난 것에 비해 허무하게 헤어졌죠. 전 그 두 사람이 헤어진 줄도 몰랐다가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알게 됐던 것이죠. 새로 만난 여잔 의사였습니다. 무려 의사라니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로 결혼까지 가려나 하는 궁금증도 강했었고요. 그런데 진짜로 결혼까지 가더라고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속설처럼 그리 오래 만나지도 않았건만 날짜를 잡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사를 동서로 두게 됐죠. 시동생이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동서한테 절절하게 매달리며 잘해줘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갔던 건데요. 의사를 놓치지 않겠다는 시동생의 야망, 그 바탕엔 당신의 공로가 있었음을 시어머니께서는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녀석한테 그랬거든. 제발 결혼할 여잔 조건을 어느 정도 보고서 고르라고. 네 형처럼 조건 전혀 안 보고 결혼하면 부모 가슴에 대목 박는 거라고. 내가 딱 이렇게 결혼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빛을 본 거지. 조건 중에서 최고 아니겠니? 의사? 그 직업 하나로 게임 끝난 거야. 아이고, 내가 진짜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때 제가 느꼈던 점은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인상과 그즘의 인상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원래 그런 분이셨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별 볼 일 없고 만만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인진 알 길이 없었지만요. 아무튼 의사 동서가 생긴 후로 자연스레 전 위축되어 갔던 듯 싶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비교 대상이 있으며 그 비교 대상이 저보다 훨씬 더 잘난 사실에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동서가 의사치고는 집안이 대단한 편은 아니었어요. 집안은 보통인데 동서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사라는 꿈이 옛날부터 명확했기에 의사가 된 것뿐이었거든요. 친정과 시댁 둘 다 신경 쓰면 아무래도 피곤한 순간이 있죠. 그런 면에서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친정하고 거의 연락 끊으셨잖아요. 네? 글쎄요. 좋은 줄은 모르겠고, 친정 식구들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지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다지 미련 안 둬도 될 가족들 같던데요. 전 평생을 화목한 가정만 겪어봐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언을 드리자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못 벗어나면 그 사람만 손해일 뿐이에요. 형님은 그렇게 살아보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거는 버리고 미래를 잘 사셔야죠. 동선의 집안이 의사를 배출했다는 것 치곤 소박하다고 해도 제가 감히 비벼볼 수 있는 건 아니었나 봐요. 초장부터 동서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동서는 본인이 직업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저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나더군요. 하지만 제가 동서를 앞으로 보면 얼마나 자주 볼까 싶어서 속으로만 한숨 쉬고 말았었네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확실히 결혼한 여자로서 의지할 친정이 없으면 좀 외롭기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절 만만하게 보시는 게 제가 친정이라는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점점 더 함부로 대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도 아무 때나 하시고 전 당신의 푸념을 다 드려야만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제자리를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뿐이었었네요. 제가 한마디를 따지면 10마디 이상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며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짚어주셨던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시댁하고 가까운 신축 빌라를 신혼집으로 거절했었던 건 두고두고 시어머니의 입에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요. 스멀스멀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당시 살았던 그 아담한 아파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있고 또 올라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비록 아담하긴 했어도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신 말 듣고 아파트로 하길 잘했지. 남편은 기뻐했지만 시어머니께선 아파트 값이 오른 걸 모른 척 하셨습니다. 면전에서 말씀을 드려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셨어요. 제가 잘한 부분에 있어선 어떻게든 외면을 하려고 드셨던 것이죠.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도 시어머니께선 저더러 또 딸을 낳을 것 같으니 기대는 내려놓겠다고 하셨었죠. 둘째가 유난히 성별 확인이 쉽지 않아서 좀 늦었는데요.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안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 들렀을 때 둘째가 아들이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시며 정말이냐고 그러셨고요. 웬일로 칭찬받게 생겼다 싶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거 있어요. 제가 지금 뱃속에 아기 천사가 왔답니다. 갑자기 동서가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초기라서 나중에 밝히려고 했지만 그냥 지금 말씀드린다면서 동서가 웃었는데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의 임신 발표 덕분에 저희 둘째가 아들이라는 사실은 묻혔고요. 제가 뭐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어서 작정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랑 기분이라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도 동서가 약간 싸하다고 생각했었죠. 둘째 출산을 계기로 잠시 친정 식구들하고 왕래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후회했죠.
네가 애 둘 엄마가 되어보니까 내가 존경스럽지? 네 조카들도 더 애틋해졌지? 언니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듣기 싫었고요. 여전히 본인들 생각만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결국은 또 친정 식구들하고 감정적으로 싸운 뒤에 연락 끊었고요. 여동생이랑만 연락하고 지냈죠. 시간이 흘러 첫째가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면 제가 직장을 아예 구하려고 계획을 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셔선 앞으로 저더러 동서 애 좀 봐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둘째랑 동서애랑 1살 차이입니다. 생일도 몇 달 차이 안 나고요. 시어머니께선 둘이서 같이 놀게 하면 되니까 돌보기도 편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요새 많이 바쁘다고 하시잖니. 동서 얘기를 하시며 시어머니께서 깔깔 웃음을 터뜨리셨는데 별로 달갑지 않았네요.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만 무마하고 일단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저한테 동서 애 좀 봐달라고 하셨고요. 그러다가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으셨는지 절 시댁으로 호출하셨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고요. 원래 당연히 내가 애를 봐주려고 했는데 몇 주째 지금 내가 어깨 한쪽이 아예 안 올라간다. 이런 마당에 무슨 어린애를 내가 감당하겠어.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몸 상태가 안 좋고 시아버지도 신경 쓰이고 해서 시댁에선 애를 못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있는데 내가 왜 무리를 하겠니? 네가 애 보는 김에 그냥 한 명 더 보면 되는 것을. 동서는 자기 친정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나 친정 있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해왔는데 설마 자기 친정엔 애를 못 맡기겠다고 하던가요? 예, 그 집에 너만큼 판판이 노는 사람이 있겠니? 논다니요. 어머님 저도 맨날 바빠요. 네가 뭘 바빠. 내 아들이 힘든 게 번 돈 쓰기만 할 줄 알면서. 대신 어머님 아들은 살림 안 하잖아요. 애들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저 평일엔 아르바이트 다니잖아요. 그거 아르바이트 좀 깔짝거리는 거 가지고 너 되게 생색이다. 하여간에 남도 아니고 네 시조카 잠깐씩 봐주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너는 이 집안 사람 아니니? 그게 어디 한 가족이니 남이지. 왜 얘기가 그렇게 튀나요? 저도 제 사정과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애는 못 맡아요. 의사라도 수입도 좋은데 돈 써서 전문가 고용하면 되죠. 굳이 저여야 돼요? 이런 싸가지를 봤나?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디 감히 기어올라? 이혼당하기 싫으면 참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시어머니께서 목이 빨개진 채로 소리를 지르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왔어요. 병원에서 바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제가 잔뜩 혼이 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분위기를 읽은 동서가 옅게 웃었습니다. 절 비웃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서 쪽으로 몸을 틀어 말했어요. 동서, 어머님도 애 봐주기 힘들다고 하시고 나도 상황이 안 따라줘. 동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애는 자기가 봐야지. 동선 친정도 있잖아? 형님 돈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 애 보는 값 수고비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드릴 생각이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쳐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저희 애 좀 봐주세요. 됐죠? 동선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쇼를 한다고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낮잡아 보는 그 특유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 아주 똑 부러져. 내가 며느리 하나 잘 둬서 어제도 오랜만에 보는 지인들하고 모였을 때 기가 살았다니까. 시어머니께서 즐겁게 웃으시며 동서를 축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호호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화답을 한 뒤에 저를 흘겨봤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동서의 뺨을 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누구 뺨을 때려? 시어머니께서 펄쩍 뛰셨고 전 홀가분하게 가방을 챙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안 살아야죠.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동서가 얼빠진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시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시댁을 빠져나온 제 발걸음이 가벼웠었네요. 죄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면서 전 이혼해도 좋다고 했어요. 애들도 다 제가 맡아 키울 수 있지만 양육비만 꼬박꼬박 달라고 했죠. 남편은 기절 직전이었고요. 열받은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그동안 별 이유도 없이 일부러 절 괴롭혔음을 시인하셨고요.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으면 시댁에 납작 엎드려서 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시어머니의 심경 고백을 듣고 남편이 깨달은 게 많았죠. 저에게 앞으로 시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좋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결의에 찬 남편의 얼굴을 보고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전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시동생이 화가 난 채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동서의 뺨을 때린 일 때문이었죠. 너 나랑 맞짱 한번 떠볼래? 주먹 다짐하고 싶냐? 그러자 남편이 딱 그렇게 말했고 시동생은 조용해져서 꼬리를 말았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네요. 집값은 아직도 치솟던 중이었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아파트를 아주 비싸게 팔아버렸어요. 꽤 먼 동네로 이사를 갔죠. 평수는 넓어졌지만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가격은 저렴한 아파트로 말이에요. 아무래도 위치 차이가 있으니 가격도 그만큼 싸더라고요. 애들 키우기엔 딱인 동네라서 저희 부부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또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해서 엉겁결에 또 이득을 봤어요. 시어머니께선 자꾸 미안하다고 남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전 번호 차단을 해놨으니까요. 절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다고 시어머니께서 요청을 자꾸 하셨길래 한 번은 제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직접 답장을 보내드렸죠. 이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제가 사라지니 시어머니께서 일상이 너무 적적하고 저의 애들도 보고 싶고 그러신 모양이었죠. 친정도 비슷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절 그리워하더군요. 제발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나같이 절절하게 굴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애만 많이 낳은 언니들, 애들이 하나같이 산만해서 고생이었죠. 반면에 저의 애들은 둘 다 똘똘해서 저도 신기할 정도였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 다 공부에 의욕이 많았고요. 사실 더 신기한 건 동서애 쪽이었죠. 애가 공부도 못하고 교우관계도 안 좋았거든요. 진작에 그런 싹이 보였기 때문에 너무 돌보기 힘든 아이였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다들 고개를 저었기 때문에 감당이 힘들어서 예전에 저한테 맡기려던 것이었고요. 애가 평범하지 못하고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부부싸움의 원인이라고 시동생이 그렇게나 우는 소리를 해댔고요. 저희 둘째가 학교에 들어간 직후에 직장을 구했는데 운이 좋게도 너무 편한 곳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님을 모시며 딸 하나를 키우고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남들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시부까지 모시려니 힘들겠다며 절 안쓰러워하지만 전 남편과 저 딸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넷이서 함께 사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전 중학교 시절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외할머니와는 그닥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인이 되어 외할머니 댁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살가운 말을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총 5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중 막내딸이었어요. 첫째부터 넷째는 딸, 막내 자식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위로는 어머니가 3명, 남동생 하나가 있던 것이죠. 4명의 딸의 막내 아들, 얘기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왜 조부모님께선 딸이 아닌 아들을 원하셨기에 자식을 계속해서 낳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성함은 누가 들어도 남자아이에 붙여줄 만한 이름이었는데 딸을 연달아 3명을 낳으니 제발 다음엔 아들이 나오라는 뜻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미리 남자처럼 지어놨다고 해요. 주스에 비해 배도 많이 불렀고 태동도 심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외할머니 고생을 많이 시켰기에 이번에야말로 남자아이구나 생각하고 낳았는데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온 집안 전체가 실망했고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받고 크셨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배불리 먹기 힘든 형편에 자식만 5이니 막내딸이었던 저희 어머니께선 항상 배가 고팠고 어떻게든 굶지 않기 위해 열심히 집안일도 돕고 농사일도 도왔지만 집안의 그 누구도 어머니를 챙겨주거나 예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괜히 방해만 된다며 잔소리를 듣거나 얻어맞기 일쑤였고 매일같이 혼나고 미움만 받으니 어머니께서도 점점 더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셨다고요. 어머니와 6살 터울의 외삼촌이 태어나고 난 후로 어머니께선 집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큰언니는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했기에 집안의 자랑이었고 셋째 언니는 얼굴이 예뻐서 마을 어른들이 다들 셋째가 제일 예쁘네 하며 모두 입을 모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선 둘째 언니처럼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얼굴도 평범했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하나 특출난 곳이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은 항상 외삼촌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선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본인이 겉돈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17살이 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께선 집을 나가 독립을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고 외할머니께선 저게 세상 쓴맛을 몰라서 저러는 거라며 나가서 어디 길바닥에서 고생 좀 하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라고 쓴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외할머니의 말씀과 다르게 어머니께선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집을 나와서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먹고 자란 게 없어 비실비실했던 어머니는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신 한 식당 아주머니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어 주셨고 어머니께선 그렇게 백반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재료를 손질하고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몸은 몹시 고되었지만 언제나 구박받고 지내던 집에서의 생활보다 마음만은 훨씬 행복하셨다고 해요.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겉으로는 툭툭대셨지만 어머니를 딸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식당 아주머니께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고열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만약 딸이 살아있었다면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을 터라 갈 곳 없는 어머니를 도저히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식당 아주머니께선 어머니께 나이도 어린 게 언제까지 이런 총구석 식당에서 밥이나 만들면서 살 거냐며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선 본인은 공부 머리도 없고 지금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아주머니께선 단호하게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일할 필요 없다며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머니께선 식당 일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품 공장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맡으신 업무는 단순 반복 노동이었기에 일에는 쉽게 적응을 했지만 식당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가 보이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선 고민 끝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이었지만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코피까지 흘리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물론 혼자서 공부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에서 만난 남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2살 터울의 오빠였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이 어려워져서 휴학 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공부를 도와주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됐고 어머니께선 그 남자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그만뒀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공장 사람들 모두 그 남자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남자가 공부한다던 대학은 너무나 멀었죠. 도저히 찾아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고 바로 다음 주가 대입시험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일단 시험에 집중하고자 하셨지만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치룬 시험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을 거하게 망쳤고 설상가상으로 몸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남자가 바로 저희 친아버지고 당시 어머니는 절 임신하신 지 무려 2달 가까이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얘긴 모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당시 15세의 나이였던 제게 해주셨던 말들이에요. 그 뒤로 어머니께선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죠. 여자 혼자 몸으로 임신까지 했으니 앞날이 캄캄했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닥치는 대로 하시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갓난아이를 업은 채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께선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참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전부 다 행복했던 기억들 뿐이에요. 어머니와 전 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어도 서로에게 한 젓가락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사이였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위해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놨다가 어머니께서 씻고 누우러 오시면 후다닥 자리를 비켜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선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전 어머니의 그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왜 전 남들 다 있는 아버지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건지 항상 궁금했지만 어머니께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다 아버지나 조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선 몹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조금 더 철이 들고 난 이후엔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동안 어머니께서 살아온 얘기를 다 듣고는 눈물이 펑펑 났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신 것이 전부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때 슬펐어요. 어머니께서 세상 천재에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었듯 저 또한 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절 떠나시고 나서 전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땐 자식들은 모두 다 장성해서 떠난 후였고 외할머니께선 절 떠먹게 된 걸 몹시 귀찮아하셨어요. 일찍부터 돈 벌러 나간다던 큰이모는 어머니처럼 집안과 인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공부를 잘했다던 둘째 이모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예쁘장했다던 셋째 이모는 얼굴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에 당해 생고생을 다하느라 폭삭 늙어 결혼도 못하고 다방 직원을 전전하고 있었고 그렇게 금지오겹 키웠다던 외삼촌이 가장 가관이었어요. 외삼촌은 도박에 폭력 전과에 완전히 생양아치가 따로 없었고 옥살이 중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꼬부랑 할머니가 다 돼서 옥바라지를 하고 계셨어요. 외할머니께선 절 거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하셨고 항상 외삼촌 생각뿐이셨거든요. 도대체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자라셨을지 대강 상상이 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선 제게 즉어 엄마를 닮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인데 짐덩이까지 떠맡기고 가다니 진짜 세상에 그런 불효녀가 따로 없다면서 제 앞에서 매일같이 어머니 흉을 보셨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외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전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성인이 되자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놓으셨던 유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유산이나 법적인 제도를 잘 모르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마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겨놓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진작 외삼촌 영치금으로 넣었거나 쓸모없는 곳에 써버리셨을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그 돈은 무사히 제 수중에 들어왔고 전 그 돈으로 서울에 자취방도 구하고 나름대로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정말 힘든 삶을 사셨지만 저 또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다 놀 때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큰일이니까 항상 밤새서 코피 흘리며 공부했고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번듯한 직장에 취업도 하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아주 화목한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오남매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였어요. 저희 집안과 다른 점은 가족끼리 몹시 화목해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집안 사정과 어려운 형편을 다 알면서도 절 받아들여 줬고 제 상처를 보듬어 줬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사이좋은 가족이 세상에 다 있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시아버지께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성격이 좀 무뚝뚝하시긴 해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제 집안 사정과 지금껏 살아온 얘기를 들으시곤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냐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정말 장하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에 주책맞게 첫 만남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버렸습니다. 시누이들도 모두 좋은 남편을 만나 부유하고 넉넉한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성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들 삶이 여유로우니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솔직히 누나만 4명 있다는 얘기에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었지만 걱정했던 것이 너무나 무색할 만큼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이런 시댁을 만나려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일 점심에 시간 좀 내라. 나랑 둘이 식사 함께 하자.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연락을 해오셨어요. 남편 없이 단 둘이서 만남이라니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닌가. 그동안은 불쌍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맡기엔 성에 차지 않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나갔는데 시아버지께선 제 앞에 하얀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써라. 시아버지께선 제 경제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 대부분 우리 쪽에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받기만 하고 있겠냐. 너도 자존심 좀 세우고 그래야지 하시며 본인이 줬다 말하지 말고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쓰라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당시 제 수중에 있던 돈은 당시 살고 있던 작은 원룸의 보증금과 아등바등 살며 저축해놓은 푼돈이 다였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차마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선 본인이 결혼하실 정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선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반해서 시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혼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선 동네에서 소문난 부잣집 고명딸이었지만 시아버지께선 노가다판에서 일하던 가난한 젊은이였어요. 당시 시어머니 집안에선 시아버지를 완전히 도둑놈 취급하며 끝까지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두 분은 함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선 건설 쪽으로 사업을 시작해 승승장구했고 금술이 좋았던 두 분께선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낳다 보니 4명이 됐고 4명 연속 딸이 나오니 두 분 다 몹시 신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이제 나이도 있고 시어머니께서 원래 몸도 약하셨던 분이라 4명이면 충분하다. 그만 낳자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당신이랑 편먹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딸만 있으면 당신 쓸쓸해서 안 된다며 아이를 또 가지자고 했고 막내는 정말 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선 남편을 낳으면서 진통을 몹시 오래 한 탓에 출산 후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셨고 결국 남편을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대요. 시아버지께선 부인을 잃은 슬픔에 처음엔 남편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 편이 되어줄 아들 하며 얘기하셨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엄마 없이 자라긴 했지만 누나만 4명이라 그래도 여자 비위 하나는 잘 맞추고 살 거라며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 녀석이 속썩이면 언제든 바로 달려와 일러 바치라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결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서로 싸울 일이 전혀 없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몹시 사이좋고 화목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몹시 어두운 얼굴로 제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시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건설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라고 했죠. 전 사업 쪽은 잘 몰랐지만 최근 건설회사들이 우후죽순 문을 닫고 있는 판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그렇게 바람 앞에 갈대처럼 쓰러져 버릴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회사가 좀 위태위태하고 실적도 전가지 않은 얘기는 언뜻 전해 들었어도 정말 회사가 망해버릴 줄은 몰랐어요. 회사며 시대까지 채권자들이 찾아와 돈 물어내라 난동을 부리고 정신없는 통에 시아버님을 잠시 저희 집에 모시게 됐어요. 결국 시아버님께선 회사 파산 신청을 하셨고 그렇게 건설회사는 완전히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빠르게 일을 처리한 덕에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적어도 빚더미에 앉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회사를 경영하시던 시아버지께선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건설회사 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사셨던 분이 당장 지낼 곳조차 없어지게 됐고 전 당연히 큰형님께서 시아버님을 모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큰형님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대신해서 집안의 어머니 노릇을 하고 계셨고 회사도 큰 아주버님께 물려주신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지만 큰형님께선 구구절절 본인의 사정을 가져다 대며 시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 말했고 나머지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은 장녀나 장남이 맡아서 처리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한텐 회사 물려주실 생각도 없지 않았냐. 왜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 해야 하냐며 다들 발을 빼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화목해 보이던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다들 너무나 매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없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시랴 사업하시느라 얼마나 뼈빠지게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착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돌아서서 다들 자기 일속 챙기기에 바빴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저와 남편이 모시게 됐고 남편은 제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당시 전 임신 중이었거든요.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시기에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 여러모로 곤란하긴 했어요. 결국 전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두게 됐죠. 그렇지만 전 남편에게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것 아니냐. 미안해할 필요 없다. 애초에 내가 모시고 살고 싶었다 얘기했고 시아버지께선 부도와 자식들의 외면을 겪고는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그런가 싶어 넘겼지만 증상이 계속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시아버님께 병원에 가보자 말씀드렸지만 시아버님께선 그렇지 않아도 본인 때문에 고생하는데 무슨 병원까지 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러던 어느 새벽 시아버지께선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검사 결과 위암 말기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같은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죠. 그간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저와 남편 눈치를 보시느라 제게 말도 못하시고 너무나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병원에선 이미 암이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되었고 상태가 좋지 못하다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버티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말했고 그렇게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은 모두 안타까워하기만 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간호를 하겠다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병인 월급만 해도 달에 몇백씩 깨지는데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시누이들에게 각자 조금씩 내서 모시는 게 어떻냐 얘기를 꺼내봤지만 시누들은 다들 굳이 간병인이 있어야 하냐 얘기 들어보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던데 그냥 병원에 맡겨두고 가끔씩 찾아뵙는 걸로 충분하지 않겠냐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 굳이 간병인이 있어야 하겠냐. 병원에서 알아서 잘 돌봐드리지 않겠냐. 누나들은 돈도 안 보태줄 텐데 우리 돈으로는 못한다. 그렇다고 만삭인 당신이 간병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저와 아이를 걱정했어요. 시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들 어려운 형편인 것도 아니면서 말기 암이라는 아버지를 위해 간병인 하나를 못 구해주나요?
자식이 5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5명 전부 다 아픈 아버지를 외면할 수가 있는 건지. 비록 저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지만 전 도저히 시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나서서 간병을 하겠다고 말했고 신우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조금 불편한 티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전 그런 남편에게 당시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 말대로 아버님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막말로 아버님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외면했을 거냐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남편도 고집을 꺾게 됐어요. 시아버님께선 점점 병색이 짙어지셨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독한 항암 치료에 몹시 힘들어하셨죠. 죽음을 목전에 앞두니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만삭의 몸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까지 24시간 병원에서 먹고 자며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심지어 아이를 낳으러 갈 때마저도 저보다 시아버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아이를 낳고 오는 사이에 잘못되실까 봐요.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병원으로 돌아왔고 갓난아이를 업고 시아버지를 간병했어요. 아이가 밤낮으로 울어대는 통에 병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아이가 울면 데리고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했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간병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선 밤새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니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몹시 고되어했죠. 당연히 아이도 자주 환경이 바뀌고 부모와 붙어 있을 수 없으니 좋은 환경은 아니었겠죠. 생후 100일까지는 외출도 삼가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병원이랑 집을 들락날락했고 시아버님을 신경 쓰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런 저의 사정을 딱히 여기신 병실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애기 엄마가 친딸도 아니고 며느리라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다 하냐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며 신기해하셨고 그럴 때마다 전 제게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시다 대답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병원의 말과 다르게 시아버지께선 독한 항암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잘 버티셨어요. 딸아이가 2돌이 되었을 무렵 의사 선생님께선 아버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몹시 기쁘면서도 고민이 됐어요. 시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쇠약하신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실 텐데 그런 큰 수술을 무리해서 해봤자 돌아가실 날만 앞당기는 거라며 모두들 시아버지의 수술을 반대했죠. 말로는 시아버지를 위하는 척 했지만 딱 봐도 지금껏 나몰라라 하다가 수술에 성공해서 아버님께서 기적처럼 회복하시게 되면 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으니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수술 얘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술한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연세에 좀 무리인 것 아니냐. 당신 지금도 힘든데 만약 수술 실패하고 아버지 몸 더 안 좋아지시면 간병하기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모시다가 보내드리자 말했지만 전 애초에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받는 건 저나 남편, 시누이들이 아니고 시아버님 본인이셨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선 수술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상태로 더 오래 살아봤자 뭐 하겠냐. 차라리 수술을 받고 실패하면 그냥 깔끔하게 죽으란다. 더 이상 이렇게 너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고 자식들한테 짐덩이로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하시면서요. 결국 제가 박박 우긴 탓에 수술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큰형님께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옳게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 하나 없다. 옳게 아이도 있는데 아이 생각은 안 하냐. 옳게가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주고 잘하는 건 고마운데 옳게가 그러면 우리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냐 따졌고 전 그런 시누이들에게 시아버지께서도 수술받고 싶다고 하셨고 전 그저 제 도리를 하는 것뿐이다.
제가 언제 형님들께 왜 시아버지한테 관심이 없냐,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라도 도저히 시아버지 못 본 채 못하겠다. 뭐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다. 제 입장을 구구절절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큰형님께선 몹시 기분 나쁜 티를 내시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까지 위선적으로 착한 척을 해야겠냐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전 그런 큰형님을 붙잡으며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다. 전 정말 이대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스스로의 행동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다. 형님들 입장도 이해가 간다 설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큰형님께서 다른 형님들께 어떻게 얘기를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시누이들은 전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본인들도 시아버지께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겠죠. 차라리 모두들 예외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통속이 되어 기다렸다면 마음이 조금 편했을 텐데 말이에요. 시누이들 눈엔 굴러들어온 돌인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전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수술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시아버님께선 애써 괜찮은 척 하셨지만 많이 떨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그런 시아버님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지금껏 수술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지 않았냐. 의사 선생님께서도 잘 될 거라 말씀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죠. 수술 결과에 의사의 실력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의 의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반대하는 시누이들은 수술 전날 밤 병원을 찾아와 시아버님의 손을 붙잡고는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수술의 성공을 기원했어요.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 나았으니 굳이 딴지를 걸진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딸들이 찾아와 기운을 북돋아주니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았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여간의 간병인 기간 동안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시아버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시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시아버님과의 유대감이 상상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시아버님께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죠. 긴 세월 동안 평생을 본인보다 가족 그리고 회사 직원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새벽 내내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가 한참을 달랜 후 겨우 돌아오면 시아버님께선 뜬 눈으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 계시냐 물으면 이상하게 제가 자리에 없으면 눈이 떠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새벽 시간마다 시아버님께선 조곤조곤 본인이 젊었을 적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회사를 열었을 때 얘기,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얘기, 시어머님과 있었던 즐거운 추억들과 남편이 어렸을 적 사고 쳤던 얘기들. 그러다가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레 고통을 호소하시면 급하게 일어나 간호사를 불러오기도 했고 시아버님이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에 드시면 그 앞에서 소리 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얘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인 시아버님의 친구분과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동고동락하며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후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시아버님께서 건설회사를 처음 열 때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돕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친구분이 큰 어려움에 처하시게 되어 시아버님께 거액의 돈을 빚지게 됐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차용증조차 써주지 않고 돈을 흔쾌히 빌려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이였고 설령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분은 거짓말같이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해요. 시아버님께선 돈을 잃었다는 슬픔보단 가족같이 여기던 친구 한 명을 돈 때문에 잃게 됐다는 사실이 몹시 가슴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놓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니 요즘 들어 그 친구가 더 자주 생각이 난다면서 돈을 갚지 않아도 좋으니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 소식이라도 알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은 장장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고 윗뿐만 아니라 주변 장기에도 전이가 심했기에 당초 예상했던 8시간보다 무려 4시간이나 수술 시간이 초과됐어요. 수술실 앞에서 시아버님을 기다리는데 1분 1초가 1시간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수술이 잘못돼서 생명이 위독해지신 걸까? 이대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울음이 쏟아졌다가 진정됐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시아버지께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수술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께선 보통 고령의 환자는 이런 장시간 수술을 버티기 힘든 것도 힘든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징후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과가 몹시 성공적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 기뻤어요. 기적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몹시 놀란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은 이 수술에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에 시누이들은 분주해졌어요.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시아버님의 장례식장도 정해놓은 상태였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는커녕 퇴원을 하시게 생겼으니 본인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큰형님께선 은근슬쩍 제게 시아버님이 퇴원하시면 올케가 모실 거지 하고 물어오셨고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긴 했지만 당당하게 본인들의 아버지를 제게 떠넘기는 모습이 썩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큰형님께선 시아버님의 수술 이전에 저에게 착한 척 위선 떨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으면서 당연하게 제가 시아버님을 모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꼽더라고요. 어찌됐든 시누이들은 깨어나신 시아버님 앞에서 가식적인 얼굴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물론 본인들의 친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니 진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었겠죠. 지난 시간 동안 병든 시아버님을 나 몰라라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더라도 시아버님께선 빠르게 몸을 회복하셨고 완치되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이 저렇게 회복하실 수 있었던 건 모두 제 덕이라며 본인이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다 제게 사과를 해왔어요. 당신 덕에 세상에 정말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당신이 처음 간병을 도맡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수술을 고집부려 밀어붙였을 때 솔직히 당신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 당신도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나도 고생 많이 했잖아. 당신이 아버지한테 매달려 있는 시간만큼 내가 다른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나 정말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현실에 지쳐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거지. 어떻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께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가 있었던 건지. 그러면서 남편은 시아버님께서 제게 아무리 잘해주셨다 한들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친딸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버님을 모실 수 있었냐며 앞으로 평생 당신이 한 고생을 잊지 않고 다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해줬어요. 보상을 받고자 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 말에 그간의 고생들과 조금씩 쌓아왔던 불만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을 하시게 됐고 당초에 예정되었던 대로 저와 남편이 시아버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님께서는 다른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괜히 시아버님을 속상하게 만들까 시누이들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아가, 할 말이 있으니 여기 앉아봐라. 그렇게 시아버님과 함께 지낸 지 정확히 일주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신 날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열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류 봉투 안은 통장 하나와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들어있었어요. 통장 안은 무려 50억이라는 현실감 없는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네 남편 생일이다.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버님, 이런 큰 돈이 어디서...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 주려고 받아온 거야.
잔말 말고 가져갔어. 네? 절 주려고 받아오셨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그날 만나셨던 친구분은 바로 예전에 제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속의 그 친구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던 어느 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분이 시아버님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당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친구분께선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고 외국으로 떠났고 시아버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 대성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에게는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성공한 후에도 시아버님께 다시 선뜻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평생 시아버님과 일을 마음의 짐처럼 여기며 살아오시다 시아버님의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곤 한국으로 돌아와 행방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께서 입원하신 병원을 찾게 됐고 두 분은 30여 년간 만나 그간의 회포를 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선 이제라도 소식을 알고 얼굴을 봤으니 됐다며 예전에 빌려줬던 돈은 이미 내 손을 떠난 지 오래라고 생각한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돈이 무슨 소용이냐 돌려줄 필요 없다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수술이 대성공으로 끝나고 난 후에 우연히 보게 된 제 손등이 처음 시집 왔을 때와 다르게 자글자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곤 참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께선 퇴원 후 일주일간 고민을 하시다 결국 친구분께 다시 연락을 해 돈을 받아오셨다고 해요. 그 친구가 이제라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 그동안 고생한 너한테 뭐라도 쥐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너를 볼 낯이 생기지 않겠냐? 전 끝까지 돈을 거절하며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드렸지만 시아버님께선 기어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시누이들한텐 말할 필요 없다. 처음부터 네 돈이라 생각하고 받아온 것이니 나 죽기 전까지 알아서 네가 다 쓰도록 해라. 그렇게 제겐 너무나 갑작스럽게 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게 됐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얼떨떨하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꼭 로또라도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선 시누이나 남편에게 말할 것 없이 제가 전부 알아서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시누이들은 몰라도 남편에겐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았죠.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아버님께서 이런 돈을 내주셨다고 통장을 꺼내 보여주니 남편도 금액을 확인하고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편은 제게 이 돈은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값이지 않냐며 아버지 말씀대로 누나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라 말해줬고 전 몇 날 며칠을 그 돈을 들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아버님께 좋은 집을 하나 얻어드리고 돌봐드릴 전문 간호인도 구해 여생 동안 편안히 지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 했지만 시아버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시고 저한테 돈을 주신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희 곁에서 극진히 모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여윳돈이 생겨본 적도 없었고 남편이나 저나 사치를 부리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돈은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넓고 좋았고 차도 오래되지 않았고 당장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기엔 저희 부부 둘 다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거금을 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던 차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님께서 퇴원하신 뒤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살던 큰형님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고 무슨 일이신가 하니까 할 말이 있으시다며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없이 나오라면서요. 문득 결혼 전에 시아버지께서 절 불러내셨던 일이 떠올랐고 이번에도 조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큰형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 중 좋은 소식이 없으리라 생각했거든요. 큰형님 혼자서 나와 계실 것이라 생각했던 자리엔 시누이 네 분이 모두 나와 계셨고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다 같이 모여 절 질책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시아버님 장례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시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50억에 대해 설마 알게 되신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테이블에는 잠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옳게, 우리가 지금까지 좀 너무했지.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어. 올케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야. 침묵을 깨고 큰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과였어요. 수술 후 시아버님께서 기적적으로 몸을 회복하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자 시누이들은 정말 당혹스러운 마음이었다고 해요. 애초에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란 얘기를 했으니 마음을 정리하며 장례 준비를 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아버님을 간호하고 수술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냥 긍정적인 생각만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아버지 회사 부도나고 몸 그렇게 되시고 곧 돌아가실 거라고만 생각했어. 우리 다들 겉으로는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각자 집안 사정도 있고 여러모로 여유가 없었어. 물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모신 올케 앞에선 다 핑계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그동안 자식으로서 못할 짓 했던 거 알고 있어. 아버지 수술 성공하고 회복하시니 이제 이러는 것도 정말 면목 없네. 그러면서 형님께선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하얀 봉투를 내미셨어요. 열어보지 않아도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전 이런 거 받을 생각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큰형님께선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야 그나마 앞으로 저와 아버님을 볼 면목이 생길 것 같다며 제발 받아달라 말씀하셨고 결국 신랑이 끝에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형님들께선 아버지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하신 건 전부 제 덕분이라면서 올케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다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딸이 넷이나 있는데 어떻게 딸 넷보다 며느리 한 명 덕을 더 보시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사과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부끄럽지만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연신 사과를 해오시는데 그 행동이 그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형님들께선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 시아버님이 지내실 만한 거처를 구하고 간병인까지 고용하겠다. 이제 고생은 그만해도 된다 말씀하셨지만 전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시아버님을 곁에서 모실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혼자서 넓은 집에서 간병인과 둘이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지내시는 게 훨씬 행복하실 거다. 몸도 많이 회복되셔서 제가 크게 할 일도 없으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형님들께선 그렇지만 계속해서 올케가 아버지를 모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지 않느냐며 절 말리셨어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시면 형님들께서 자주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아버님께서도 형님들 얼굴 자주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아버님 모시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든가 식사라도 대접하든가 형님들께서 정말 그동안의 행동을 후회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달라지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빈 시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시누이들은 모두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내 큰형님께서 제 말대로 하겠다며 긍정의 답을 주셨고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형님들께서 제게 주어주신 봉투와 시아버님께서 주신 거액이 담긴 통장까지 전 정말 큰 돈을 갑작스레 가지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시고 다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께서 완벽하게 몸이 치유되신 건 아니기에 멀리는 가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느라 많이 갑갑해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형님들께선 하루가 멀다 오고 번갈아 저희 집을 찾아오고 계세요. 시아버님께선 갑자기 애들이 왜 이러냐며 겉으로는 조금 떨떠름하신 반응이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제가 아버님 곁에서 모셔온 게 몇 년인데 제 눈은 못 속이죠.
큰형님도 그렇고 나머지 형님분들도 꼭 오실 때마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선물을 하나씩 사들고 오세요.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막무가내십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꼭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희 부부 사이에 너무 소중한 아기 천사가 생겼다는 사실과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넉넉한 통장 잔고가 생겼다는 사실이겠죠. 부디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저희 곁에 건강히 머물러 주시길, 그리고 저희 딸이 앞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쓰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요즘 가족여행 준비에 한창이라 할 일이 많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